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1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28년 임꺽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임꺽정, 근데 사실 실존 인물이죠. 조선 명종대의 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 이 임꺽정을 작가인 벽초 홍명희 선생님께서 연재 소설화 한 그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 그 조선일보에 1928년 11월 21일 오늘 소설 임꺽정, 당시에는 그냥 임꺽정 전 이래가지고 연재 소설로 임꺽정의 일대기를 여러가지 이야기를 가미해서 쓰시기 시작한 날이죠. 조선일보에서 연재가 시작된 이 소설 임꺽정은 귤이네요. 39년 3월까지 연재가 되다가 조선일보가 당시에 일제에게 강제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고 조선일보의 자매지인 조광으로 옮겨져서 연재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성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났죠. 임꺽정은 모두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봉단, 파장, 양반전, 화적 뭐 이런 뭐 등등해서 5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이 단행본으로 이 5편이 다 모아서 완성된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적은 없었고, 해방 전에 이 5편 중에 한 4권 정도가 모아져서 해방 전에 한번 출간이 됐었고, 해방 후에는 의형제편, 그 다음에 화적편 요거의 일부만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중반 조선 사회의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죠. 임금으로 따지면 연산군조에서 시작을 해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광범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평민이야 하층민들의 생활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근대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소설이 임꺽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마련되고 태동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대하소설, 역사소설, 우리가 잘 아는 뭐 장길산이라든지 뭐 이런 등의 그 소설들이 다 이 임꺽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임꺽정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 문학적인 가치, 특징, 요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에도 역사소설은 있었죠. 벽초 선생 이전에도 역사소설은 있었으나 이 역사소설이 대부분 왕조 중심입니다. 철저히 왕조 중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야사에 아무래도 이야기를 지어내려다 보니까 적시된 역사적 기록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한 그런 야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훨씬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사 중심이었고 또 왕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서 민중의 관점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야사나 왕조 중심이다 보면 역사 인식이 올바르게 올바르게 적용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중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 첫 번째 소설이다, 첫 번째 문학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중의 삶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당시의 생활상들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한 지배계급들의 그 관습, 이게 임꺽정이 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척점에 이제 양반들이란 지배계급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계급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못된 관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문학적 가치입니다. 이 임꺽정을 일컬어서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 말에, 그러니까 우리말입니다. 조선 말에 무진장한 노다지다 라고 표현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은 낱말과 문체의 우리 고유의 언어를 아주 가장
가장 풍부히 이 벽초 선생께서 살려냈다. 그러니까 일본어투로 당시 이제 1928년이면 일제 강점기가 완전히 고착이 돼서 모든 문화 예술 사회 자체가 일본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투로 오역되고 번역된 이제 우리말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당시의 그 일제 치하의 우리 언어가 아닌 우리 고유어를 최대한 살려내서 써서 바로 조선말의 무진장한 노다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어가 셰익스피어 이전의 영어와 셰익스피어 이후의 영어로 나뉘듯이 우리말도 어찌 보면 벽초 홍명희 선생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그런 글을 남기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역사적인 가치입니다. 반봉건적 그런 생명력을 이 글에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사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봉건적 요소가 자리를 잡게 되고 나가서는 계급투쟁 논리까지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벽초 홍명희 선생, 그러니까 이 대단한 작품을 쓰신 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은 그럼 어떤 분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명희 선생님은 북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민중의 삶을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쪽보다는 아무래도 더 약자에 있는 민중 입장을 당시에는 좀 더 대변하고 있다라고 당신께서 느끼셨던 사회주의 쪽에 투신을 하시다가 그냥 자의반 타의반 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이어드리기로 하고요. 홍명희 선생은 1888년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방 후에 월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에 월북을 하십니다. 1948년에 월북을 하시고요. 북에 가셔서는 고위직에 계시죠. 워낙 그 셀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가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내각 부총리,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십니다. 이 최고인민회의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정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뒤로 계속 이 권력 집단에서 삶을 영위하신 것은 아니고 68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미 그 이전에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월북을 해서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에 일조를 하셨던 그 지사들 중에 사회주의자들 중에 한국전쟁을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족 그 상제 아니고 동족 간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6.25 이후에 다 숙청이 되시거든요. 근데 홍명희 선생께서도 그때 숙청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홍명희 선생은 일제 때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리십니다. 이 조선의 3대 천재가 이광수, 그 다음에 최남선, 그리고 우리 벽초 홍명희 선생, 이렇게 세 분인데 앞선 두 분은 나중에 다 친일파가 되시죠. 학창시절에 홍명희 선생께서는 개화사상에 일단 눈을 떴고 이분의 조부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 또 훌륭하신 분인데 대한제국의 관료이셨습니다. 관료이셨는데 경술국치 직후에 자결을 합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그 잃은 나라의 망국의 관료였다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자결을 하죠. 이 당시에 홍명희 선생은 일본에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었던 1919년 3.1운동 때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충청도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해로 가시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몸을 담으시며 최초의 그 내각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항일운동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일제치하에서는 옥고를 치르실 거고 이 임꺽정이라는 작품을 쓰면서도 계속 잡혀갔다 풀려갔다 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작품은 연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한 4차례 정도 중단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다가 월북을 하셨는데 단독정부를 남한 단독정부 반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일파를 앞세워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개새끼 이승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승만이 김일성의 절반만 돼도 나는 북으로 가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을 하시는 게 확정이 되면서 북쪽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정치활동을 하고 한국전쟁에 반대하시다가 숙청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68년에 돌아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홍명희 선생이 그러네 68년 3월 5일 날 작고한 걸로 북쪽에서는 공식 발표를 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 하실 땐가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 느닷없이 이 벽초 홍명희 선생의 따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숙청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손들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북쪽에서는 보이기 위한 이벤트 하나로서 홍명희 선생은 뭐 숙청을 당했지만 그 자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있는 분들의 자손은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싶었는지 이 벽초 홍명희 선생의 따님이 멀쩡하게 나타나서 그 만찬석상에도 있었고 그 따님이 그 이후에 아주 고위직은 아니나 어느 정도 북한의 지도층 인사로 그렇게 활동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1928년 11월 21일 벽초 홍명희 선생이 지은 소설 임꺽정이 연재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임꺽정과 작가인 벽초 홍명희 선생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차 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삐리삐삐삐삐리삐삐 12분 했네.